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입찰은 양호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에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고요. 뉴욕 3대 지수는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3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결과는 내일 오전 3시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은 또 테마성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개별주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이뤄서 이 테마들이 함께 움직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수급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도 수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 줄다리기는 마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만큼 마감까지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 정부가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요즘 우리가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네. 많이들 체감을 하실 텐데 물가 고공행진에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 한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물가 안정 대책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는 건데요.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물품의 가격과 수요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일부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응을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부처별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서 이를 공유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보다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일단 지금 기재부는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무나, 파, 대추 이런 농축수산물의 산지 점검을 마쳤고요.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역시나 산지와 유통 사항들의 애로 사항들을 청취를 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매주 주유소의 가격을 점검하고 또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들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인하되고 있고 또한 농축수산물의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참이슬과 테라 등 하이트 진로의 제품 가격이 오늘부터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참이슬과 테라 등 하이트 진로의 일부 제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하이트 진로는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오늘부터 출고가가 높아진다라고 밝혔는데요.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이 평균 가격이 6.95% 출고가가 인상되게 됩니다. 360ml 병과 1.8리터 이하의 페트류 제품이 대상인데요. 이번 가격 조정은 소주의 원재료인 주정의 가격이 10% 정도 올라간 데다 병 가격도 20% 정도 인상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게 하이트 진로 측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함께 테라 등 맥주 제품의 가격도 인상되게 되는데요. 출고가가 6.8%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서 오비맥주도 지난달 카스와 한맥 등의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올렸는데요. 당시에 6.8% 정도 가격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만년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된다고요? 네,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내년 매출이 2조가량 불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0원 60전 인상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천억 원 정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조 8천억 원 정도 불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내년 매출은 지금 9조 원 정도, 92조 원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아마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한국전력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밝혔던 추가 요금 인상 폭이 25원대 정도였는데 이번에 10원 60전 정도밖에 인상을 하지 못하면서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좀 짚었고요. 또한 향후 추가 요금 인상과 함께 어떤 요금 인상에 대한 체계적인 구체화된 어떤 폭이 좀 명확하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특별물가 안정체계 가동부터 한전의 요금 인상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진단했는데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 부진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당분간은 긴축 기조가 필요하지만 주변국들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만큼 미국과 같은 강한 긴축 기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코스피는 현재 0.2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6%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425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2413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다시 상승 권역으로 올라오면서 현재는 0.21% 오른 2426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대형주 쪽에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대형주에서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기관 현재 127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6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오늘 대형주 쪽에서 대거 물량을 내놓으면서 1,9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 속에 영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813선에서 시작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중 798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1.5% 넘게 빠지면서 800포인트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오늘 IT 종합 쪽에서 대거 매수세 보이면서 현재 1,400억 원 가까이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매도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711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8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장중
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교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위지트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27%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도 강합니다. 현재 13%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인 위믹스가 고팍스에 상장한 가운데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6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도 20% 넘게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줄여내면서 1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급등세를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 이튿날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상승분을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53% 가까이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2차전지 관련주 일제히 약세 흐름 가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에코프로비엠 5.68% 빠지면서 현재 2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부진한 흐름입니다. 5.33% 내리면서 28만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4% 넘게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뉴스 살펴보면요. 어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물질은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 흡수해서 전투기나 함정의 탐지율을 줄여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연구단이 이날 함께 공개한 기술은 투명 전자파 흡수체 기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화승코퍼레이션과 ADM 코리아, 루멘스, 아모텍 등의 종목들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를 다뤄보기 전에 먼저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수 자체도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테마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일단 뭐 공매도 금지의 여진이 아마 좀 더 이어질 걸로, 아직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공매도가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얘기들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순기능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능이 없어지면서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공매도 금지에서 가장 이제 큰 영향이 이제 끼칠 것이 이제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 해당 국가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공매도가 금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롱숏 전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 그런 이제 외국인 자금들은 아마 유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자금, 대표적인 이제 연기금 같은 자금들은 그래도 당장의 유출보다는 아마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공매도 관련된 분야보다는 지금 아마 업황이나 기업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좀 강한 그런 이제 흐름세를 이었듯이 실적이 좋은 그런 이제 업종이나 그다음에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의 선별적인 매수에는 좀 유입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황 부진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진 걸로 예상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마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증시 공매도 여진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게임주가 증시를 좀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스텔스 물질, 메타 물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텔스 관련해서 기존에는 도료로 바르는 방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거는 또 뭔지 좀 궁금하고요.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나온 것도 바르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동 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이게 과기부 산하의 이제 정부 연구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메타 물질을 연구하는데 이런 메타 물질을 활용을 해서 레이저 감지 전파를 90%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런 이제 레이더 이제 감지 그런 이제 레이더 감지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전파를 흡수하는데 투명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투명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이제 스텔스 물질 개발을 위해서 정부 예산이 한 800억 넘게 지금 들어간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투기나 함정, 전차 등 다양한 이제 군사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오늘 지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은 이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스텔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이거와 비슷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S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인 SDM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그런 이제 계열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동 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그러니까 CAMM과 다른 분야, 이게 스텔스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련된다라기보다는 전자파를 흡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석 물질을 개발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인 화승 소재가 지난 2017년에 파동 에너지 연구단으로부터 유체 소음기 흡음제 메타 물질을 적용한 기술을 이전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도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이 2014년부터 연구했던 물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엮여 있는지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스텔스 물질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앞서서 군사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쪽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또 다른 물질들도 있었잖아요. 초전도체다, 맥신이다 이런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주가들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신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텔스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주가 전망 앞선 그런 물질들과 비슷하게 나타날까요? 네, 뭐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메타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스텔스 물질로 움직였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다음에는 메타 물질로 아마 움직일 것이다라고 뭐 미리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 스텔스나 이제 메타 관련된 물질이 뭐 방산에 지금 뭐 처음 뭐 스텔스니까 얘기가 되고 있지만 메타 물질을 활용한 부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네. 5G나 6G 관련돼서도 뭐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전제 관련된 부분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게 상용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상용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전에 나왔었던 이제 여러 이제 신소재 테마와 비슷한 궤를 같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신소재 관련된 테마가 나왔을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보단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움직임이 좀 컸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을 하는 뭐 그만큼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기술 자체가 이전받지 않는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시니까 그런 점을 같이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술 자체가 지금 뭐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입니다. 그러면 군사, 방산 관련 쪽으로 쓰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시장이 그렇게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텔스 기능은 상당히 이제 주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핵심 기술로 이제 분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해외 기업들에 수출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했었을 만큼 이 기술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는 조금은 너무 이른 그런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제 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뭐 당연히 이전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수혜는 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적용 범위가 지금 방산 쪽으로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신소재, 신물질과 관련한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방산 관련해서는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뭐 항공모함이나 전투기와 같은 쪽에 적용이 될 것 같은 만큼 방산주에는 주가 훈풍이 불지도 않을까요? 일단 뭐 방산 관련주에 보면 이제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수출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방산 무기에 이제 스텔스 기능이 뭐 추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무기적인 이제 매력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KF-21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뭐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해외에서 호평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기능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유출에 관련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무기를 해외 수출을 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뭐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적성국으로 뭐 이 무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해외 무기 수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크지 실질적으로는 뭐 수혜를 입는다라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수혜를 입는 부분도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짚어봤던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경우는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2%대 강세는 그래도 나타나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아모텍도 살펴보면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5%대 강세고 그래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윗골이 달고 있지만 8%대 강세고요. 그 다음으로 ADM 코리아는 지금 상한가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좀 펀더멘털 측면으로 공략이 유효한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방금 지금 이제 테마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스텔스기 관련된 기술이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테마성 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하실 때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진짜 매매 트레이닝에 대해서 자신 네. 있으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 스텔스 관련돼서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LIG 넥스원을 아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제 파동에너지연구단과 국방 메타구조 연구센터를 이제 공동으로 설립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메타 물질과 관련된 연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스텔스 관련된 내용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LIG 넥스원이 상당 부분 우선순위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메타 구조를가 지금 뭐 스텔스만 얘기하는데 그 외에 이제 센서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이제 국방 핵심 관련된 기술, 이 메타를 활용한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전문 기술 교육 등 뭐 세미나 이런 것도 상호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 무기 체계 내에 스텔스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이제 무기로서의 그 이제 매력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날아오는 뭐 미사일을 못 막는다라고 뭐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LIG 뭐 넥스원에서 보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사우디 관련돼서 아마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브리핑 자료가 사우디의 대공 방어 체계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걸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멘의 후틴 반군으로부터 드론이나 그다음에 미사일 공격을 간헐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미국산을 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우디와 미국 간의 최근에 이제 껄끄러운 관계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에 이제 상응할 수 있는 국내 이제 대공 방어 체계가 수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만약 수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UAE에서 이제 수출을 하듯이 뭐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가장 주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텔스 물질에 관련해서는 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바라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다 오히려 LIG 넥스원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이 스텔스 물질 외에서 좀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네, 뭐 스텔스는 원체 테마성이기 때문에 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소비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세 시럽을 갖고 왔습니다. 뭐 한세 시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 이제 갭이나 뭐 월마트 그다음에 뭐 H&M 같은데 이제 OEM으로 의류를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이제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 될 만큼 미국 의류 판매와 상당히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가 계속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소비 지표도 계속 꾸준히 좋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일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 은행 연은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미국 내 잉여 저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두툼하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의류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소비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의류 관련된 업체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류 관련된 분야에 이제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의류를 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원단이나 기타 이제 부자재를 위해서 중남미에 3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공장을 2026년까지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건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 효율성이 좋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또 하나가 이제 기존의 니트 중심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뭐 액티비티나 그다음에 스포츠 브랜드 쪽으로 다변화를 추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원 달러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1,300원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뭐 조금 조정을 받는 한 23,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은 19,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한세실업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경상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불황형 흑자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수입이 줄어들면서 흑자를 5달 동안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항목별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일단 경상수지라고 그러면 좀 네.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전체적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합한 거를 갖다가 국제수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국제수지는 또 나눠집니다. 이 경상수지하고 그다음에 금융자본계정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요. 일단 금융자본계정은 빼고 경상수지라는 거는 교역간,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어떤 교역간에서 발생하는 수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교역으로 인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간 돈은 얼마고 따라서 거기에는 상품 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품을 얼마나 팔고 얼마나 수입하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역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본원소득 수지라도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국내로 뭐 성공하면 그거 들어오는 돈들.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해외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차액, 그다음에 뭐 이자 배당, 뭐 좀 복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합한 건데 이 중에 이제 핵심은 사실은 뭐 상품 수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일단 경상 수지 자체는 이게 그 하늘에서 발표한 게 9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네. 한 54억 한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연속 5개월 동안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외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수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그 9월 달까지 합산한 금액이 다 합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5% 수준밖에는 안 돼요. 지금 5개월 흑자가 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한국 경제가 사실은 1, 2분기에 고전을 했나를 갖다가 일단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자꾸 이제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9월 달까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수출 감소폭이 굉장히 컸어요. 1분기, 2분기, 뭐 3분기. 근데 이제 사실은 분기가 좀 계속될수록 3분기 들어서는 이제 수출 감소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
우리가 그 수출 감소폭 이상으로 사실은 수입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액수로 따지게 되면은 에너지 부분이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이 그런대로 이제 올해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액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이 늘면서 네. 수입이 또 약간 좀 늘면서 이러면서 흑자가 발생하면은 불황흑자란 말을 안 하겠죠. 네. 근데 수출이 느는 것보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훨씬 커서 이게 흑자가 나는 거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일단 불황의 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행히 이제 사실 분기가 업되면서 그다음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같은 경우야 1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5.1% 성장을 했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경상수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적자, 네. 2분기 흑자 전환, 3분기 흑자폭 확대. 거기다 이제 수출이 늘고 있으니까 사실은 5월 4분기부터는 이 불황의 흑자에서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일단은 경상수지 중에서는 상품 수지 규모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평론가님 말씀대로는 이제 불황형에서 조금 불황형 흑자라는 데서 꼬리표를 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뭐 뉴스를 보면 불황형 흑자라는 말이 아직 붙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는 흑자 기조로 이제 좀 돌아섰고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불황형 흑자 이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황의 흑자는 건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상수지 아까 흐름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네. 추세를 중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기까지는 적자였었어요.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3분기에 흑자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분기에 더 흑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수출 통계는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네. 얘기거든요. 거기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니 해도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적자 그 감소폭이 마이너스 40%였습니다. 네. 2분기에 한 35%였었어요. 근데 3분기에 다시 이게 한 22.6%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께 발표가 됐죠. 10월 달에 마침내 줄기를 냈어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 10월에 대비해서. 근데 마이너스 3.1%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어떤 그 수출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폭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어떤 수출 자체의 감소폭이 줄거나 아니면은 혹은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네. 생각보다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일단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수출 네. 플러스의 그래도 이제 가장 큰 효자 종목이라면 자동차 수출이잖아요.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 4분기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그 계속될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그런 대로 이제 그 수출 감소폭이 굉장히 많이 좁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플러스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불황의 흑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네. 인해서 국제권 폭등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가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뭐 확산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네.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적다고 보는 거고요. 확산할 가능성도 제가 생각하기엔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수입액 자체도 그 수입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거기다 수출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불황형 탈출에서 그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는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어떤 저점은 일단 확인했다. 이렇게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수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점을 좀 통과했다,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도체와 뭐 승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미국과 이유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그리고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네. 계속한 수요도 나올 것이지만 승용차의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효자 사업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는 괜찮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고금리 압박을 실제로 받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금리 자체가 뭐 당분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없으니까 사실 그 자동차를 살 때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네. 내구재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사실은 자동차인데 고금리의 영향을 내구재들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따라서 올 1월에서 9월 달까지 전체적인 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한 14%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가능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피크아웃이 될 거다. 네. 뭐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내년에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시장 자체가 뭐 지난해라든지 올해 같은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반대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감산 효과가 지금 본격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 통계에서 보듯이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들어가면서 그 수출 그 감소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영업 실적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갖다가 이미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라든지 뭐 HBM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거기다 이제 그동안 이제 주춤했던 사실은 뭐 PC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내년 경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뭐 시장 현물가라든지 고정가 이런 것들이 그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판가도 늘어나고 네. 가령 뭐 그 Q 자체도 늘어난다고 하면 수출량 자체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4분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좀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일단 그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자동차의 경우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고금리의 타격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3분기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4분기 그 이후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특히나 중남미와 중국향 수출 감소 규모가 다른 나라들의 규모보다 2배 수준입니다. 최근에 또 중국은 예상보다 부진한 경쟁 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중동 분쟁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은의 지금 전망치가 27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전망치 달성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일단 그 뭐 중남미는 차치하고서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중국향 반도체의 수출 그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다음에 글로벌 IT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사실 리오프닝 이후에 우리는 급격한 회복을 기대했지만 사실 좀 지지부진한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 좀 영향을 받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희망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확 좋아지진 않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10월 달에 그 중국에 가장 큰 명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군제도 있고 연말로 갈수록 네. 미국의 산타랠리처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 소비에 어느 정도 불을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그 어떤 비중,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어떤 중간재 수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사실은 중간재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중국의 그 중간재 자금률이 1%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은 0.7%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과거와 같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19년도까지만 해도 중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네. 근데 20년에 대만한테 1등을 뺏겼고요. 현재 한 5, 6위 정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또 뭐 수입산 자체 그 어떤 비중 자체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어떤 한국산 수입품의 어떤 비중 자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 포지션이 줄었다는 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사드 배치로 인한 뭐 한한령이라든지 그 이후 계속되고 있는 어떤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산 제품들, 네. 가령 뭐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사실은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미중 갈등이 더 앞으로 글쎄요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적다고 보게 되면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인들의 어떤 호감도는 네.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없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약간 호전이 되면서 한국 수출, 대중국 수출이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네.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중국 비중 네. 이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의 수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늘리면서 수출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민간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필요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사실 연말 되면 항상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이거. 네. 그다음에 연말에 이제 민원회계식 수출들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일별 수출액 같은 것이 좀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액을 좀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보증률을 좀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수출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대폭 늘려주는 정책들 이건 반드시 필요하겠죠. 뭐 이건 뭐 예년부터 있어왔던 정책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늘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부처들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간의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 뭐 협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이 안에서 살펴봤을 때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유가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네. 뭐 지금은 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만약에 이렇게 잔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가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되는 상황도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전망도 좀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평론가님? 그렇죠.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그 적자의 압박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국제전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가령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돈이 좀 많은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어떤 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상존한다는 걸 항상 느끼니까 가령 우리나라 방산업체들한테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명함이라는 건 있는 건데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실 유가가 폭등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는 그 이스라엘과 어떤 하마스 간의 전쟁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니면 서방과 아니면 이슬람 세력 간의 전체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세력 간의 어떤 전쟁의 확산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높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확전이 예. 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겠다고 짚어주셨고요. 또 여행 수지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적자가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도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여행 수지 적자 개선이 뭐 예상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도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행 수지의 개선세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서비스 수지 자체가 사실은 네. 굉장히 뭐 적자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네. 외국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안 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뭐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 행태 자체가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머니들이 좀 풍부했었던 것들도 있었고요. 네. 한국산 제품들 아니면은 해외 제품들에 대한 어떤 욕망
열망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현재는 이제 많이 희석이 된 상태죠.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제 성장이 좀 미약했고 못 살 때 같은 네. 경우는 일본 가서 뭐 밥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그냥 막 다 보이는 대로 사오지 않았나요?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따라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1인당 씀씀이 자체가 과거만큼 커질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 한국과 중국 간의 온라인 거래들도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와서 그렇게 큰 돈을 쓸 가능성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과거와는 소비 행태가 좀 달라졌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스텔스 관련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소재 테마주의 유사한 패턴을 주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탑픽 종목은 이 이슈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세실업을 짚어주셨는데요. 미국 시장을 꽉 잡은 만큼 공략이 유효하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상수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바닥 확인 후의 반등 과정이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